도대체 한국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무모한 짓을 벌이는 겁니까? 저건 국가적인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1970년대 후반 도쿄전력 본사 회의실에서 제가 실제로 내뱉었던 말입니다. 당시 우리 일본 엔지니어들은 서울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비웃었습니다.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가 수조 원의 돈을 들여 전 국가의 전압을 220볼트로 바꾼다니요. 미국도 일본도 엄두를 못 내던 일을 한국이 하겠다니. 그저 국뽕에 취한 무모한 불나방들의 몸부림으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110볼트라는 과거의 족쇄에 묶여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며 파산 위기에 직면한 강대국들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한국을 향해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대체 어떻게 그 지옥 같은 32년을 견뎌내고 이 기적을 만든 겁니까? 라고 말이죠. 제가 35년간 도쿄전력의 심장부에서 목격한 일본의 뼈아픈 패배와 한국의 찬란한 승리에 대한 그 진실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와타나베 히로시입니다. 1977년 제가 도쿄전력에 갓 입사했을 때만 해도 일본은 그야말로 새삼을 다 가진 듯한 기세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전력 기술은 자타공인 세계 1위였고 우리는 미국의 뒤를 잇는 넘버2가 아니라 조만간 전 세계의 모든 표준을 일본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 저희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했던 전설적인 수석 엔지니어가 칠판에 크게 썼던 숫자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바로 100볼트였죠. 그는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야마모토, 아니 와타나베군. 이 100볼트는 우리 일본이 이룩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규격이라네. 미국조차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지. 한국? 거긴 아직 전기가 안 들어오는 동네가 더 많다더군. 그런 나라 걱정할 시간에 우리 설비나 한 번 더 점검하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일본 최고의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가슴을 꽉 채우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책상 위로 믿기 힘든 첩보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가난한 이웃나라 한국이 전 국가의 전압을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바꾸는 승합 프로젝트를 공식 선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내내 저는 헛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마치 밥 먹을 돈도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부자가 되면 탈외제차를 미리 사두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당시 한국의 1인당 GDP가 400달러를 겨우 넘길 때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그 10배가 넘는 풍요를 누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회의실에 모인 일본 간부들은 하나같이 조롱 섞인 비아냥을 내뱉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참 계산을 못하는군. 전압을 2배 올린다고 국격이 2배 올라가는 줄 아나 보지. 하지만 여러분, 그 무모해 보이던 결정의 이면에는 우리가 결코 읽어내지 못한 무서운 집념이 숨어 있었습니다. 1973년 여름, 한국의 청와대 회의실 분위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다는 사실을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앞에 놓인 보고서 제목은 전압 표준화 방안이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당시 한국의 경제 관료들은 대부분 반대했습니다. 각하, 지금 전압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 최소 300억 원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 국가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도로도 닦아야 하고 항만도 지어야 하는데 전압이 뭐가 그리 급합니까? 그때 대통령이 담당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안 하면 20년 뒤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마 수십 배, 아니 수백 배가 들 것입니다. 인프라가 깔리면 깔릴수록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그 짧은 침묵 끝에 내려진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그럼 지금 하시오.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하시오. 우리 세대가 불편하고 욕을 먹더라도 우리 자식들이 세계에서 가장 편하게 전기를 쓰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소? 이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 32년 대장정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쿄전력 본사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한국의 실패를 점치고 있을 때 이름 모를 한국의 기술자들은 낡은 트럭에 전선을 싣고 가파른 산등성이와 좁은 골목길을 누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만지는 그 구리전선 한 가닥이 훗날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를 놀라게 할
기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본은 그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바꾸면 손해다. 국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감당하냐.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다. 그렇게 우리는 안전한 길이라는 이름의 정체된 늪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반면 한국은 힘든 길이라는 이름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일막의 문이 열리던 그 순간 이미 승부의 추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한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가 비웃었던 것은 한국의 무모함이 아니라 우리가 갖지 못한 그들의 용기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198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의 산천은 거대한 공사판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도쿄전력의 과장으로 승진하며 탄탄대로를 걷고 있을 때 한국의 기술자들은 그야말로 생지옥 같은 현장에서 온몸으로 구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입수한 한국의 현지 보고서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절한 기록들이 가득했죠. 전압을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바꾸는 일은 단순히 전선 몇 개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해 배선을 새로 깔고 멀쩡히 쓰던 가전제품을 변압기에 연결하거나 새로 사게 만들어야 하는 그야말로 국민 전체의 삶을 뒤흔드는 대수술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여름 띠약볕 아래 전압 교체 공사를 위해 마을 전체의 전기를 끊자 주민들이 몽둥이와 낫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 더운 날에 전기를 끊으면 냉장고 음식이 다 썩는데 나라가 책임질 거냐? 멀쩡한 110볼트 놔두고 왜 생사람을 잡느냐? 며 기술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때 현장을 지휘하던 김철수라는 젊은 조장이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작업복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원래 색깔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죠.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르신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지금 안 바꾸면 우리 자식들은 평생 일본 놈들, 미국 놈들 가전제품이나 빌려 써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에어컨, 우리 손으로 만든 세탁기. 마음껏 돌리려면 이 전압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사비로라도 변압기 다 사다 드릴 테니 제발 길만 터주십시오. 저는 그 기록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저런다고 세상이 바뀌나? 싶었죠. 일본 같았으면 당장 여론이 무서워 공사를 중단하고 정치인들이 사과 성명을 발표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부는 욕을 먹으면서도 밀어붙였고 기술자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1985년 울산 화학공장의 기록은 더 충격적입니다. 공장을 단 3일간 멈추고 전압을 바꿔야 했던 절체절명의 순간 기술팀원들은 72시간 동안 잠 한숨 자지 않고 지하 배전실에서 버텼습니다. 좁고 습한 지하실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뜰 수조차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몸을 로프로 묶어가며 전선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돈을 많이 줘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한국 기술자들의 월급은 일본의 5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들을 움직인 건 나도 한번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는 절박함과 내 자식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지독한 책임감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제가 한국 출장을 갔을 때 어느 허름한 선술집에서 만난 한 은퇴 기술자의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와타나베 씨, 당신네 일본은 참 똑똑하죠? 계산기 두드려서 안 남으면 안 하니까. 근데 우리는 바보라서 했어요. 나라가 하라니까 했고 이거 안 하면 우리 아들놈이 공장에서 사고 날까봐 했어요. 손에 굳은 살 박힌 거 보이죠? 이게 220볼트 전선 만지다 생긴 훈장입니다. 그 투박한 손을 보며 저는 묘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매끄러운 보고서와 정교한 계산기 속에는 없는 사람의 냄새와 피 끓는 의지가 그곳엔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락한 사무실에서 불가능하다는 근거를 찾고 있을 때 그들은 진창길을 구르며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1997년 한국의 IMF 외환 위기가 닥쳐 나라가 망한다는 뉴스가 전 세계를 도배했을 때 저는 속으로 드디어 저 무모한 프로젝트도 끝이 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당장 국가 파산 위기인데 배선공사 따위에 쓸 돈이 어디 있겠느냐는 계산이었죠. 실제로 한국전력 내부에서도 중단 논의가 치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미 80%를 왔다.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쏟아부은 국민들의 고통이 물거품이 된다. 굶더라도 이건 끝내야 한다.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당하고 월급이 깎이는 와중에도 전합전환팀은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퇴직 대상자들이 내 손으로 시작한 일, 끝은 보게 해달라며 무임금으로 현장에 남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집단적 광기, 아니 집단적 애국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숫자와 논리를 뛰어넘는 이 지독한 추진력이 훗날 어떤 괴물을 만들어낼지 말입니다. 3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불사르며 미래를 위한 거대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독한 32년의 사투가 끝난 2005년, 한국이 전 국가 전압 220V 승합 완료를 선언했을 때도 우리 일본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냈군. 하지만 그 고생을 해서 얻은 게 고작 전기료 몇 푼 아끼는 것뿐이라면 너무 가성비 떨어지는 장사 아닌가? 라며 애써 그들의 성취를 깎아내렸죠. 하지만 그건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이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며 세상이 디지털과 초고속 정보통신의 시대로 급격히 전환되자 우리가 비웃었던 한국의 220V는 단순한 전압의 차이를 넘어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마법의 지팡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터져나온 비명은 뜻밖에도 우리 일본의 자랑이던 가전과 반도체 현장에서 들려왔습니다. 스마트폰과 고성능 가전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기기들이 소비하는 전력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은 이미 집집마다 220V라는 굵고 강력한 에너지 고속도로가 깔려 있었기에 에어컨과 인덕션, 대형 건조기를 동시에 돌려도 끄떡없었습니다. 하지만 100V라는 좁은 골목길에 갇혀있던 일본과 미국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성능의 제품을 만들어도 일본 가정에서는 두꺼비 집이 내려가기 일쑤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 내부에 복잡하고 값비싼 전력 변환 장치를 추가해야만 했습니다. 와타나베상, 삼성과 LG 제품은 우리보다 가격이 싼데 성능은 더 좋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출력이 나옵니까? 현장 엔지니어들의 절규에 가까운 보고를 보며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전 세계 80% 이상의 국가가 사용하는 220V 규격에 최적화된 제품을 국내에서 마음껏 테스트하고 대량 생산하며 이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내수용 100V와 수출용 220V를 따로 만드느라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과 기술자들이 내다봤던 산업 경쟁력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출발선에서 일본보다 30% 이상 앞선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던 셈입니다. 진짜 카타르시스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센터와 AI 시대가 열리며 정점에 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I를 돌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엄청난 양의 전력입니다. 수만 대의 서버가 뿜어내는 열기를 식히고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 220V는 110V보다 송전 손실이 무려 75%나 적습니다. 똑같은 전기를 보내도 한국은 거의 그대로 서버에 닿는 반면 일본과 미국은 전선에서 열로 다 새나가는 겁니다. 결국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IT 공룡들이 일본 대신 한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전력 인프라가 너무 낙후되어 운영비가 감당이 안 된다. 한국으로 가자. 이 결정적인 한마디에 일본 전력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비웃었던 한국의 무모한 220V가 이제는 전 세계 거대 자본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은퇴 전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일본 정부 회의에서 한 고위 관료가 책상을 내리치며 탄식하더군요. 우리는 왜 그때 한국처럼 하지 못했나? 이제 와서 바꾸려니 100조 엔이 넘게 든다는데 이건 나라가 망해도 못 바꿀 금액 아닌가? 그의 탄식은 곧 우리 모두의 참회였습니다.
일본은 50년 동안 검토만 하다가 기회를 잃었고 한국은 32년 동안 실행해서 미래를 샀습니다. 지금 한국이 반도체 강국, AI 강국으로 우뚝 선 것은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진 운이 아닙니다. 1980년대 주민들에게 멱살을 잡히면서도 전선을 놓지 않았던 그 무명의 기술자들. IMF의 공포 속에서도 220V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지독한 집념이 만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전 세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전압승합은 대한민국이 근대화 이후 이룩한 가장 위대한 인프라 혁명이다. 라고 말이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조차 한국의 전력망 효율성을 배우라고 지시했다는 소문이 들려올 때 저는 일본의 낡은 100V 콘센트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효율이라는 계산기에 매몰되어 있을 때 한국인들은 미래라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110V를 버리고 220V를 선택한 것은 단순한 숫자 변경이 아니라 가난의 사슬을 끊고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서겠다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거대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깨닫고 난 뒤 한 가지 참을 수 없는 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그 지옥 같은 32년을 버티게 한 동력이 무엇인지 보고서에 적힌 숫자 너머의 진짜 얼굴들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 은퇴 후에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그곳에는 1985년 울산 공장에서 72시간 밤샘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김철수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른이 훌쩍 넘은 노인이 된 그에게 제가 일본어로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일본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고생을 자처했습니까? 국가가 훈장이라도 줬습니까? 김철수 씨는 투박한 손으로 차를 내어주며 허허 웃더군요. 훈장은 무슨요? 그땐 욕 안 먹으면 다행이었죠. 근데 와타나베 씨, 내가 이 손으로 전선을 처음 만졌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6.25 전쟁 때 피난 와서 맨손으로 나를 키웠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동네에 처음 전기가 들어오는 걸 보고 우시더라고요. 이제야 우리도 사람답게 사는구나 하면서요. 저는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220V가 뭔지, 송전 효율이 뭔지 솔직히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내가 이 전선을 제대로 연결하면 우리 아들 세대는 일본이나 미국에 뒤처지지 않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 수 있겠다는 믿음. 그거 하나로 버틴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도쿄 전력에서 승진을 하고 성과급을 챙기며 나의 안위를 계산할 때 이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산에서 만난 박영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MF 때 명예퇴직을 거절하고 현장에 남았던 그는 현재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하는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빠가 깔아놓은 220V 인프라 덕분에 우리 공장이 세계에서 가장 전기를 효율적으로 쓴다고요. 그 소리 듣는 순간 제 인생 30년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의 얼굴에는 일본의 어떤 엘리트 엔지니어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깊은 평온함과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220V 승합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인 승리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불살른 부모 세대의 거대한 사랑이 일궈낸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본은 기술을 믿었고 한국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일본은 현재의 비용을 걱정했고 한국은 미래의 자긍심을 걱정했습니다. 그 차이가 50년이 흐른 지금 세계를 제패하는 반도체 강국과 50년째 제자리 걸음인 제조국 일본의 격차를 만든 것입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비행기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32년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 전역을 밝혀온 저 빗줄기 하나하나에는 김철수 씨의 굳은 살 박힌 손마디와 박영수 씨의 눈물겨운 헌신이 녹아 있었습니다. 정권이 7번 바뀌고 국가 부도 위기가 찾아와도
미래를 향한 전선은 끊을 수 없다며 묵묵히 전봇대를 오르내렸던 수만 명의 무명용사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 어디서나 당당하게 K컬처를 외치고 K반도체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몸담았던 도쿄전력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결단하지 못했고 미래를 두려워했으며 편안함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겼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고 고통 속에서도 끝을 보았으며 마침내 세계가 부러워하는 에너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일본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을 보라. 그들이 32년 동안 깔아놓은 것은 전선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국가의 자존심이었다. 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운 전기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일구신 어르신들의 피땀과 눈물이 흐르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220볼트라는 숫자는 단순한 물리적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시니어 세대가 자식들에게 남겨준 가장 값진 선물이며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성공의 징표입니다. 그 위대한 여정을 완수하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은 정말 위대한 세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